안녕하세요. 자, 2018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타파를 하고 그리고 올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지 그 지원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별로 길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논술 전형에 대한 오해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런 비슷한 강의들을 찍는데 처음에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들 논술에 대해서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매년 수험생들이 바뀌니까 그 비슷한 오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려주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든지 그리고 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까지 대략의 커다란 틀들을 오늘 한번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오해를 한번 보죠. 논술 실력이 아니라 내신이나 수능이라는 게 결국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선배들 보면 어때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또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각 학교별로 레전드라고 불리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 내신이나 수능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술로 모든 핸디캡을 커버를 하고서 합격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극소수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과 되게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내신과 수능과 논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평소에 얘기하는 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논술 따로 공부를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다소 영리하지 못한 전략이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 공부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봤을 때 각 대학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신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어디가라는 대기업에서 내놓는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에도 내신 실질 반영률은 논술 전형에서 정말 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할 텐데 각 대학별로 1등급에서 4등급 내지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거의 점수 차이를 두지를 않아요. 그걸 봤을 때 내신이 논술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다는 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좋은 선배들이 많이 합격을 하던데요. 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능 내신과 논술은 양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직접적으로 한 대학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논술로 뽑죠. 근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술 등급 자체, 논술 채점 등급 자체를 A에서부터 E까지 5등급으로만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점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각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차등순으로 이렇게 다시 선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첫 번째가 논술 점수, 그리고 첫 번째가 총점이고요. 두 번째가 논술 점수, 세 번째 내신 성적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대 같은 경우에 5등급으로 학생들 점수를 매기게 되면 매우 단순하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하면 2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5점 단위로 동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논술 순서대로 했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동점자들이 또 속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으로 결국에는 합격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과 수능은 더욱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좋게 나온 학생들, 그런 선배들이 성균관대학교를 더 많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논술이 아니라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논술 전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논술 성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과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 자체가 매우 미미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학기 초에 찍었던 홍보 영상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듯이 시작을 했을 때 늦은 걸까, 늦지 않은 걸까, 내지는 내가 지금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이 부분, 이 가능성에 대한 논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넣기 힘든 학생들입니다. 그 두 번째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리질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보는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학생들 수시 카드 6장이나 되는데 그 6장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논술 시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해서 될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논술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논술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은 건 없어요. 시험 전날이라도 기출문제 정도는 전부 다 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루지 말고 사실 실력을 올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바로바로 시작을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효율적인 학습법이라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옵니다. 인강만으로 논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논술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와요. 자, 근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EBS 강좌만을 듣고서 EBS에선 첨삭도 따로 강사 연계가 된 첨삭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 수업만을 듣고서도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방법론으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자기주도적으로 정말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되지도 않는데 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인터넷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고요. 사실 그런 강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첨삭 프로그램과 연계만 잘 시켜서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리라이팅이라든지 혹은 수업 전에 한번 써보고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면 그럼 당연히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도 강좌로 올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좌를 찍을 때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도 했고요. 논술 전형이 작년과 올해 달라진 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논술 문제 자체가 달라진 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강좌, 정정정 강좌와 익스트림 심화 강좌를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자, 그 강좌의 경우에는 꼭 써봐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하지만 기초 강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수시 원서 카드를 특히나 다 쓰고 나서요. 전 지원하는 대학 기출만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학별 강좌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 대학 강좌는 올라오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원하는 대학 기출문제들을 여태까지 쭉 보면요. 그 문제들이 매번 똑같이만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성균관대학교처럼 아주 유형이 고착화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도 분류 요약이 나오지 않은 적이 한 차례 있고요. 언제라도 유형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원론적인 기초 실력이 제대로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유형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면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기부터 익히기 위해서 기초 강좌와 심화 강좌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심화 강좌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요 5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심화 강좌를 반드시 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닌 학생들은 정정정 기초 강좌만 반복해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를 들어줘도 충분히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기를 익혀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들의 최근 3개년 기출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학습까지 끝났다면 5개년으로 넓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대학 간 연계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악을 했을 때 어떤 유형 내에서 혹은 유형 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 기출문제만 푸는 것도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창의성. 논술에서의 창의성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른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전 배경 지식을 어디까지 활용을 하면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혹은 제 신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옮겨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학생들도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요. 통합논술에서의 창의성은 분석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전에 고전논술에서의 창의성은 제시문들이 하는 역할은 작품 소개, 주제 소개에만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그 제시문과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쟁점을 짚어내서 우리가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였고요. 말 그대로 바칼로레아식의 정말 넓은 의미에서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통합논술에서는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활용할 것을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창의성은 철저하게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여기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쓰는 중심 문장 하나하나는 모두 다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비교해서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은 A이다. 근데 차이점은 B이고 가는 B이고 나는 not B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그렇게 파악을 했는가?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근거를 서술을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남들하고 다른 내용을 써야지, 다른 단어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제시문에 기초한 근거, 그런 근거들을 항상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답안에 옮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단어와예요. 키워드죠. 단어와, 그리고 어구는 그대로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소 길게 어절이라든지 혹은 문장 자체로 옮기는 건 그건 요약 내지는 근거 제시가 아니라 발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져다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키워드가 학생들 답안에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과락이 되어버립니다. 이 학생의 답안은 지금 제시문에 제대로 기초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사람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안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약과 비교와 설명, 이 세 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고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즉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의 다른 배경 지식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 다만 비판, 평가 혹은 옹호, 견해 제시, 문제 해결, 요 5가지 응용된 심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판 근거를 이야기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이 사례를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다른 사례를 써야지 하고서 정말 거의 잘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 뭐 시험 당일날 아침에 자기가 신문에서 본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 쓰면은 그게 창의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통합논술에서의 창의성도 분석에 기초해야 된다는 건 이건 결국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토론을 해요.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되게 멋들어져 보이는 아주 외국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죠? 우와, 그런 것도 있어? 하고 그냥 끝이죠. 그쵸? 하지만 어떤 애가 정말 흔한 사례를 정확하게 예증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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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이 사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록 다르지는 않지만 어떻죠? 설득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때는 교과서에서 본 사례들을 써라.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논술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게 단순히 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설득력이 있는 논증 능력이라는 것, 이거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논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주로 지원하는 과들이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과와 관련된 주제들이 출제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수리논술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수리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어디 있죠? 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간다는 수리 능력을 측정을 하는 편이고요. 대략 이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데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에서 수리 논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때는 당연히
수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와 관련된 수리 영역이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통합논술에서의 주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무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주제에 어떤 제시문들이 나오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방법론에 입각해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주는 거. 요약하라고 했을 땐 요약해 주고, 비교하라고 했을 땐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 주고, 설명하라고 했을 땐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근거까지 서술해 주고, 요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주제가 어떤 게 나온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시문을 우리가 활용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렇다면 통합논술에서의 주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과마다 문제가 다르다는 건 철저하게 오해인 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 인문계열 문제와 사회계열 문제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출제 교수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똑같이 받았겠죠. 입시 설명회에서. 인문계열 문제와 사회계열 문제는 주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익숙한 주제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다면사고형 논술로 우리는 출제를 할 뿐이고 때로는 인문스러운 주제가 사회계열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계열스러운 문제가 인문계열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혹은 나는 여태까지 책을 경영, 경제 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논술도 그쪽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쪽이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배경 지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때문에 제시문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반대로 오독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전에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효율성인가 형평성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때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효율성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응보의 원리였거든요. 응보의 원리는 뭐죠? 자기가 한 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혹은 선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을 해주는 것. 이게 응보의 원리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보의 원리라는 건 철저하게 효율성에 입각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시문에서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은 응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경제를 배운 학생들이 응보의 원리를 효율성으로 잘못 분류해서 아예 과락 답안이 되는 경우가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거죠.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독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한번 타파를 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9월 달이 되면 우리가 9월 15일 정도까지 원서를 써야 됩니다. 원서를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 수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논술 지원 전략 하나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최우선입니다. 자, 특히 대성마이맥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즐겨찾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재수생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수능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알겠죠? 논술 준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논술 준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수능 성적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그게 재수생 학생들의 멘탈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각 대학들 논술 경쟁률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죠.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써봤자 되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그쵸, 써봤자 되는 경우 별로 없죠. 단순히 따져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부터 1단계 이미 걸러지고서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경쟁률이 12대 1에서 높게는 20대 1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실질 경쟁률이에요. 왜 그렇죠?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쓰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이 30대 1에서 많게는 40대 1, 80대 1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누기 2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선 또 이제 맹점이 있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슬픈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일단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각 대학들을 골라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경쟁률은 최종 경쟁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 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6월, 9월 모평 기준으로 판단하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너무 낮게 써도 납치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것보다 너무 높게만 쓴다면 또 정식 수능까지 혹시라도 망치게 되었을 때 진짜 수시에서도 미아가 되어버리고 정시에서도 미아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월, 9월 모평 기준으로 내가 정시를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가 각 입시 기관들에서 내어놓는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고 뭐 쉽게 얘기해서 3장을 쓴다. 논술 카드를 3장을 쓴다고 하면 한 장은 상향 지원을 하고요. 또 한 장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한 장은 혹시라도 수능 망칠 걸 대비해서 수능 이후 대학으로 하향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 일정을 영리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런 게요. 작년까지는 고려대학교가 수능 이후 일주일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수능 전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산이 됐었는데 이게 몰리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11월 18일, 19일, 25일, 26일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 70% 정도의 대학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을 영리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자, 하루에 시험 2개 보는 건 이번에는 원서를 논술 전형에 여러분들이 많이 원서 장수를 할애를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이번에 동일한 날짜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계열을 다르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나라 서울은 특히나 버스 중앙차로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까지 버스 타면은 이동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시험 일정을 제대로 짜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선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 시간을 확인할 때에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입장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시작 시간이 있어요. 시작 시간을 볼 게 아니고 각 대학별 요강에 나와 있는 입장을 30분 전, 40분 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동선을 제대로 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지원 전략 세 번째, 내신 성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저는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지원을 해도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연세대학교 걸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전체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 20% 들어갑니다. 비교과는 10점인데 그 10점 같은 경우에는 봉사와 출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점을 전부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보세요. 1등급 20점이고요. 2등급 19.8, 3등급 19.6, 4등급 19.4, 5등급 19.2, 6등급 19점입니다. 0.2점씩 차이를 내고 있죠. 7등급 18점이고요. 2점 뺐어요. 8등급 16점, 또 2점 뺐고 9등급 12점, 4점 뺐습니다. 자, 쉽게 생각합시다. 8등급, 9등급 학생이 연대를 지원할까요? 거의 안 하겠죠. 그죠? 7등급 대 학생들도 거의 지원을 하질 않겠죠. 자, 6등급까지는 점진적으로 점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0.2점씩이요. 자, 이런 구간은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자랑처럼 얘기해 볼까요? 매년 저는 6등급 대 학생들을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시켜본 바가 있습니다. 거의 한 3년, 4년째. 내신 6등급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논술을 뚫고 들어갑니다. 왜요? 내신에서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논술은 어떻죠? 0점에서부터 70점까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응시자 평균 점수가 52점 정도 되고요.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합격자 상위 70% 평균 점수가 76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당히 극간이 넓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내신은 6등급까지는 딱 1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표를 보세요. 각 대학들에서 발표한 표를 보세요. 점진적으로 감점하는 구간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 충분히 이 대학 내신으로는 지원해도 전혀 문제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만 기하급수적으로 감점이 되고 있는 구간은 내가 지금 조금 위험하겠구나. 논술을 아주 잘 쓰지 않는다면 합격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내신 성적 고려 방법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몇몇 특이한 대학들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상위 30단위만 반영을 합니다. 상위 30단위만. 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학교예요. 자, 이 학교는 1등급에서부터 그냥 쭉 계속 점진적으로 점수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요. 상위 30단위만 계산을 했을 때 1.7에서 1.8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1점대 초반이나 1점대 중반까지의 수렴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등급짜리 과목들이 최소 16개, 그럼 너무 많나요? 그쵸. 최소 12개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 단위수를 모두 다 2등급으로 채울 수 있을 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내신에서 핸디캡 없이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기타 대학들도 반영 과목과 기준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1학년 때 내신 20%, 2학년 때 내신 40%, 3학년 1학기 때 내신 4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학년간 가중치가 없는 대학들도 있고 전과목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고 국영수 과사만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고요. 혹은 Z점수라고 해요. G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별 난이도 차이까지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입시기관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 성적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점진적으로 감점되는 구간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수능 전에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를 위시해서 다양한 대학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 수능 전 시험을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 지나치게 하향 지원을 하는 건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납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전에 시험을 봤어요. 하향 지원을 해서 그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수능이 원하던 만큼 점수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수능 이후 대학들은 또 전부 다 상향 지원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보러 가는 거예요. 미아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들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하향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 이런 대학들을 소신 지원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지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들을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수능에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수능 전 시험을 이제 2개 이상을 봐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거의 한 달가량을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서 약간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면 시험 전에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 대학별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악영향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논술 지원 전략 5개. 자, 이건 제가 높아심에 얘기를 하는 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주의를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또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다 씁니다. 이쪽 대학들 경쟁률 보면 40대 1 기본이고요. 높게는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합격하기 힘든 그런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난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오니까 뭐 수시 6장 써야 되는데 그 6장 쓸 때 대강 수능 최저 기준 없는 이 대학들로 전부 다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가고 싶은 과나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계산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지원 전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일 수밖에 없는 수능 최저 기준 없는 대학들은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2개 합사, 2개 합류, 2개 합칠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자, 그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최저 기준을 확보를 해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특히 한양대는 정말이에요. 신의 가호가 필요합니다. 뽑는 인원도 적어요. 문과 인원 뽑는 인원 200명 남짓되고요. 그리고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논술, 거의 논술만으로 뽑기 때문에 그 논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특히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00분 동안에 1200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인문계열의 경우에요. 자,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00분 동안에 1200자를 써야 됩니다. 자, 그 1200자를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논제 요구사항이 최소 3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자료들을 참고해서 견해 제시를 하고 그리고 네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급푼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 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냥 급푼만 멋지게 써서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급푼을 만들어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들도요. 새 한도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온갖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 난이도도 꽤 있는 편이고 쉽지 않은 대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 문제가요. 작년까지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있었죠. 그리고 고대도 수리논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양대학교 수리논술 문제가 수학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능 29번, 30번 내지는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 이 정도 수학 수준의 문제들이 논술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학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을 쓰는 학생들은 수학에 정말 자신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수리논술을 노리고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한양대의 경우에는 합격하기가 매우 힘든 대학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논술에 대한 간단한 오해들을 좀 타파를 해보고요. 논술 원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내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거는 제 Q&A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 올릴 때에도 대략적인 학생의 스펙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간단간단하게라도 아주 심층적으로 상담은 못 해주겠지만 답변을 달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추후에도 그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도록 하고 모두 다 논술은 내가 될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 이 점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서 쓸 때에도 너무 지르지 말고 영리하게 잘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